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연합뉴스 한민족센터의 이희용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미디어의 이해와 활용법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화면을 봐주시면 왼쪽이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네이버의 화면을 캡처한 건데요. 반크 회원 여러분의 활동을 기사로 소개한 제목들입니다. 오른쪽에는 지난달에 나간 기사인데요. 일본 올림픽 전시관에 대한민국 선수인 손기정, 남승용 선수를 일본인처럼 당시 이제 일제강점기 시절에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과 동메달을 딴 마라톤 선수인데요. 일본인으로 소개해 놓은 내용을 반크 회원들이 포착을 해서 시정을 요구한 내용을 저희가 기사화를 했던 겁니다. 왼쪽에는 그 한국 대학생이 호주 정부 사이트에 동해 표기가 일본해로만 단독 표기가 돼 있어서 그 내용을 알려주고 시정을 요청해서 바꿨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오른쪽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동해 이야기인데요. 부산의 한 여고생이 영국의 웹사이트에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시정을 요청을 해서 바꿨다는 기사고요. 그 공로로 이 고교생이 표창을 받았다는 내용까지 저희가 소개를 했습니다. 오른쪽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한 회사에 지도가 잘못 표기되어 있던 거를 시정을 한 사례고요. 여기는 직지, 인류 최초의 금속활자를 고려가 발명을 했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인쇄물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 이제 직지인데요. 독일 구텐베르크의 활자 인쇄본이라고 잘못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찾아내서 시정을 했던 내용입니다. 오른쪽도 우리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미국 인쇄역사협회에 그 설명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시정한 사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죠. 이런 일들은 이제 공공외교라고 부르는데요. 공공외교를 외교부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 국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우리나라의 역사, 전통, 문화, 예술, 가치, 정책 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외교관계를 증진시키고 우리의 국가 이미지와 국가 브랜드를 높여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높이는 외교활동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는 정부가 파견한 외교관, 그 다음에 경제외교, 군사외교 이런 전통적인 외교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문화, 예술, 지식, 언어 여러 가지 소프트 파워를 통해서 한국을 매력적인 나라, 한국인을 사귀고 싶은 국민 이렇게 만드는 활동을 공공외교라고 하는데요. 공공외교도 정부가 일정 역할을 담당합니다. 외교부에 공공외교 대사가 있고 또 공공외교를 담당하는 부처도 있는데요. 이것은 정부 부처 일부가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온 국민이 또 재외동포까지 합쳐서 해야 효과를 낼 수 있는 일입니다. 위키백과는 이제 공공외교는 외국 국민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민간인들이 각자 외교관이 돼서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제대로 알리고 매력적인 나라로 인식시키도록 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일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공공외교대사가 갖춰야 할 덕목이나 요건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애국심이고요.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를 사랑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열정입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 이거 꼭 하고 싶다는 어떤 간절한 마음 이런 것들이 있어야 제대로 공공외교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적 매력인데요. 저 친구를 사귀고 싶다, 알고 싶다, 저 친구는 한국인이다. 그래서 한국도 제대로 알고 싶다. 이렇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고요. 또 한국을 제대로 알리려면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이해가 깊어야죠.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는 외국인과 친구가 되려고 하면 인류 보편적 가치관, 여기에 대한 신념과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권이라든지 평화, 차별 금지, 환경 보호, 이런 게 지금 인류의 보편적 가치관이고 인류의 공통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이거에 대한 신념과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요. 여섯 번째는 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활용법. 효과적으로 자기 생각을 널리 알리려면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일일이 얘기하거나 편지를 써서는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미디어를 활용을 한다는 건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게 다른 나라에 대한 이해입니다. 한국을 좀 제대로 알리고 싶다고 하면서 다른 나라에 관심이 없다고 하면 그 외국인은 왜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반대로 우리도 그 나라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갖고 이걸 표시해주면 그 외국인은 아 그래 맞아 저 친구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 나라를 좀 이해하고 싶다 제대로 알고 싶다 이렇겠죠. 우리가 지금 앞에 설명드린 동해, 일본의 이런 표기 다른 나라에도 영토 분쟁이나 지명에 대한 분쟁이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 나라 친구들에 대해서 너네는 이런 역사를 갖고 있고 이런 아픔을 갖고 있지. 잘 알고 있어. 근데 우리나라도 이래. 이걸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 친구는 금방 한국인의 친구가 되고 한국을 제대로 알리는 일에 동참하고 이웃들과 친구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뉴스라고 하죠. 뉴스를 다루는 매체, 언론이라고도 하고 대중매체라고도 하는데 어떤 소식이 뉴스가 되는가? 뉴스를 언론이 어떤 식으로 다루는가? 이거 지금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인데요. 뉴스, 영어로 이제 NEWS라고 쓰죠. 이게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new things, 새로운 것을 의미한다는 설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북, 동, 서, 남의 영문 첫 글자를 딴 것, 사방에서 일어나서 난 모든 일을 뜻한다는 설도 있으나 어쨌든 뉴스에는 새롭다, 새로운 소식이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공통적인 학설입니다. 그러나 새롭다고 다 뉴스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새롭더라도 이게 보도할 가치가 있는 사안, 언론사, 대중매체, 미디어가 다뤄줘야지 뉴스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뉴스를 아무 소식이나 다루지 않고 언론사는 어떤 거를 기준으로 선택해서 보도를 하는가. 이게 7가지 가치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명성입니다. 제 아내가 핸드백을 샀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은 새로운 소식 궁금해하긴 하겠지만 일반 국민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인기 스타가 대통령의 부인이 가방을 샀거나 새로운 옷을 입고 나왔다면 뉴스가 되겠죠. 유명한 사람이 했던 일에 관련된 것은 뉴스 가치가 크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영향성. 많은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치면 중요 뉴스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 값이 2배로 올랐다는 것보다 신라면 가격이 100원이 올랐다면 훨씬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더 큰 뉴스가 된다는 뜻이고요. 시의성은 지금 가장 관심이 있는 주제, 예를 들어서 지금은 선거 아니면 코로나19 이런 것과 관련된 뉴스는 큰 뉴스가 된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는 근접성인데요. 가깝게 일어난 일이죠.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의 쿠데타보다 내 입안의 치통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큰 눈이 왔는데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오는 게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서 큰 눈이 왔다. 우리에겐 별로 큰 뉴스가 아닙니다. 근접성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갈등성입니다. 누가 싸운다든가 대립하는 상대가 있다. 이렇게 하면 뉴스가 커집니다. 흔히 불구경하고 싸움 구경을 제일 좋아한다고 합니다. 인간의 어떤 속성인데요. 그만큼 어떤 사안을 두고 치열하게 싸우거나 공방을 벌이는 것은 큰 뉴스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신기성, 의외성인데요. 평소에 일어나지 않던 엉뚱한 일, 새로운 일, 희한한 일, 이런 일들이 뉴스가 되는 거죠. 흔히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되지 않지만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은 인간적 흥미성인데요. 휴먼 스토리라고 흔히 하죠. 사람 이야기, 그것도 애틋한 사연을 가진 사람 이야기가 큰 뉴스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7가지 기준에 따라 언론은 새로운 소식을 뉴스라는 이름으로 보도를 하는데요. 그 언론의 어떤 관행이나 속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안의 핵심이나 주제가 단순 명료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복잡하게 설명하거나 장황하게 얘기하면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어떤 사안인지 함축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어야만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자로 이게 가장 최자라고 하죠. 최자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최고, 최신, 최대, 최소. 이래야 이제 뉴스가 된다는 건데요. 이게 사실 위험하기도 합니다. 이게 진짜 최고가 맞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텐베르크의 활자본이 가장 오래된 건 줄 알았는데 고려 때 인쇄한 직지가 가장 오래됐대. 그러면 큰 뉴스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유행에 민감하다. 지금 사람들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가, 이 관심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이거에 관련된 사안을 많이 다루는 건데요. 언론인 어떤 면에서는 또 유행을 만들기도 합니다. N세대라든가 Z세대라든가 3포세대라든가 어떤 사회 현상을 어떤 유행으로 명명을 해서 소개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통계를 자주 인용을 한다는 건데요. 경제 전망, 산업 동향, 아니면 투표율, 시청률, 이런 통계를 기사화를 많이 한다는 뜻이고요. 다섯 번째는 숫자를 좋아한다. 숫자는 아주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보이게 하거든요. 그러나 숫자 자체를 그냥 늘어놓으면 복잡해서 잘 읽지 않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강추위가 왔다 하면 이게 몇 년 만의 추위였다든가,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가 5천만 대 수출을 했다, 자동차를. 그러면 그걸 늘어놓으면 거리가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라든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피부에 와닿게 됩니다. 여론조사를 선언한다. 아까 말씀드린 통계가 지닌 매력과 또 숫자가 주는 호감을 결합한 건데요. 전문기관이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한 여론조사도 있지만 많지 않은 집단을 앙케이트 조사를 해서 하는 조사도 흔히 보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교 앞에 가서 대학생 10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졸업식 때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뭔가요? 아니면 명절 때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가장 하고 싶은 말. 이런 식은 과학적 조사 방법을 통한 여론조사는 아닙니다만은 어떤 추세를 반영할 수 있는 거여서요. 학생 여러분들도 친구들 50명, 100명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것도 얼마든지 뉴스가 될 수 있습니다. 기념일을 꼭 챙긴다. 언론에 보면 항상 광복절, 3.1절 거기에 맞는 뉴스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이 저희 이 3.1운동 100주년이어서 행사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식의 기념일을 중요하게 챙기고요. 그다음에 사람 이야기가 가장 재미있다. 뉴스 가치 기준에도 그런 설명을 드렸죠. 인간적 흥미성.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나서 여고생이 사망을 했습니다. 교통사고는 하루에도 늘 몇 건씩 일어나지만 그 여고생이 만일 소녀 가장이었다. 그러면 관심이 훨씬 높아지겠죠. 그래서 항상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거기에 묻혀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꼭 챙기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동식물이나 무생물을 주인공을 의인화해서 보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9번 뉴스메이커를 쫓는다. 첫 번째 저명성이라고 말씀드렸죠. 똑같은 사안이라도 누가 등장하느냐에 따라서 관심도가 아주 달라지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사진, 비주얼 효과가 있어야 기사가 커집니다. 생생한 사진은 원고지 수십 장 기사보다 훨씬 울림이 큰데요. 광고업계에서는 흔히 3B 전략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가장 사람들을 주목하게 만드는 사진을 3B라고 하는데요. 영어 미인, 아기, 동물, 뷰티, 베이비, 비스트의 첫 글자를 딴 겁니다. 여러분들 신문 보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젊고 예쁜 모델이 어떤 신제품을 들고 나와서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홍보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TV도 보면 요즘 아기들이 등장하는 프로그램이 많죠. 그 다음에 동물. 사람들의 어떤 속성을 가장 잘 활용하는 전략인데요. 이것은 뉴스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언론은 흔히 우리가 그동안 신문, 잡지, TV, 라디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많아졌죠. 요즘 대세는 유튜브고 그다음에 인터넷을 활용한 여러 매체들이 있습니다. 이 미디어는 각각의 속성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공통적인 속성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이 특성에 맞춰서 활용하고 홍보하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반크와 함께 공공외교대사 선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오래전부터 반크 회원들을 응원하고 격려해왔었는데요. 연합뉴스를 여러분도 잘 활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연합뉴스를 소개하겠습니다. 연합뉴스는 2003년에 법률로 지정된 국가기관 뉴스통신사입니다. 우리나라, 이게 나라의 가장 뼈대, 줄기가 되는 뉴스통신사라는 뜻인데요. 주식 분포를 보시면 KBS, MBC, 그다음에 중앙지, 지방지 이렇게 다 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신문사, 방송사들이 출자를 해서 연합뉴스를 만들었다는 뜻인데요. 예전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AP통신, UPI통신, AFP통신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는 당시 언론사들이 먼 외국이나 먼 지역에 일일이 다 기자를 파견할 수 없기 때문에 뉴스통신사, 뉴스 에이전시를 만들어서 뉴스를 공급하게 했던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뉴스의 도매상인데요. 연합뉴스가 대표적인 뉴스의 도매상이고 신문과 방송들이 한꺼번에 뉴스를 공급받기 위해서 출자를 해서 만든 회사라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 기자직 수가 62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물론 당연히 제일 크고 발행부 수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려진 조선, 동아, 중앙 기자 수를 합친 것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980년에 연합통신이라는 이름으로 창립이 됐다가 지금 올해 40주년을 맞았습니다. 관계사, 자회사로 연합뉴스TV가 있고 금융정보 전문회사 연합인포맥스가 있습니다. 국가기관 뉴스통신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보통의 언론들이 하지 않는 그러나 중요한 이런 일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해외 뉴스, 외국어 뉴스, 통일북한 뉴스, 지역 뉴스, 재해재난보도, 그다음에 뉴스통신산업진흥에 관한 일 이것들을 국가가를 대신해서 아니면 다른 언론을 대표해서 이런 공적 역할을 좀 더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연합뉴스 해외 취재망, 해외 특파원이 26개 나라 34개 지역에 60여 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신문사의
해외 특파원 숫자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숫자인데요. 모든 언론사들이 해외에 특파원을 다 내보내기 어렵기 때문에 연합뉴스 특파원들이 많은 곳에 나가서 국내 언론에 우리 눈으로 본 뉴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도 가장 많은 기자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일반 종합일간지에 비해서 한 6배 규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국어 뉴스. 외국에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뭐 CNN이나 AP나 뉴욕타임즈나 이런 보도만 갖고 한국을 알면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연합뉴스는 한글 말고도 영어를 비롯해서 6개국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팀들이 직접 취재도 하고 아니면 한글 뉴스를 이 해당 언어로 번역을 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북한 뉴스도 24시간 모니터하는 팀이 돼 있고요. 북한에 있는 뉴스통신사, 북한의 조선중앙통신과도 협약을 맺고 북한 뉴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외동포 관련 뉴스를 모아서 저희가 또 제공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다문화 가정, 이 소식도 전문적으로 팀을 만들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재난, 재해에 관련된 보도, 이런 것도 하고 있고, 뉴스통신뿐만이 아니라 전체 언론 발전을 위해서 연합뉴스가 일정 부분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연합뉴스 하루에 발행되는 사진과 기사의 건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언론사는 물론이고 우리가 잘 아는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 유튜브 이런 곳에 뉴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정부, 기업, 그다음에 해외 뉴스통신사, 해외 언론사에도 뉴스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을 비롯한 여러 가지 새로운 단말기를 통해서도 뉴스를 공급을 하고 있고 KTX 아니면 공항철도 이런 데서도 연합뉴스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미디어의 이해와 활용법 그리고 연합뉴스에 대한 소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